휴게실에서 떡 먹던 여군무원에게 집 가서 남편이랑 떡이나 치라 성희롱을 하던 대대장.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3스타 군단장이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훈련병이 된 대대장이 눈물 젖은 짬밥 먹고 참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 육군 최정예 기갑 전력의 심장이자 북진의 최선봉에 서는 제7기동군단. 북진선봉이라는 흉포한 별명과 달리 이 거대한 강철 부대를 이끄는 수장의 호칭은 유난히 따뜻했다. 국군의 어머니, 어미 독수리. 군단장, 육군 중장 강아린.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기동군단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 안은 10만 장병의 생명과 안전,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강철 같은 서약의 무게였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류설화나 다른 선배 여군들이 그랬듯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친 자갈밭이었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은 그녀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하를 더 강하게 닥달하는 대신 어머니라는 마음으로 부하를 더 뜨겁게 끌어안는 리더십을 택했다. 추운 병사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고 굶주린 병사는 조국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그녀의 지휘 철학이자 제7군단 전체를 관통하는 제1원칙이었다. 그녀가 군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병영 생활과 복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날갯짓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이른 새벽 군단장 집무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선 강아린의 눈이 지도 한편에 자리한 경기도 양주의 한 지점을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제8기동사단. 백호대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제8사단 예하의 백호대대는 최근 군단 주관 전투력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될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뽐낸 부대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끔찍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군단장님, 백호대대로부터 온 마음의 편지입니다. 전속부관인 오진우 소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사의 편지입니다. 대대장의 과도한 훈련 집착으로 인해 병사들의 피로 골절이 속출하고 있으며 혹한기에도 난방 유류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생활관 난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격 훈련을 받던 한 이등병이 저체온증으로 실신했으나 대대장이 정신력 문제라며 의무 후송을 지연시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강아린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백호대대 대대장. 중령 황보철. 맞나? 예,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을 추구하는 지휘관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상남자? 강아린이 코웃음 쳤다. 제 새끼가 얼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훈련 성과에만 미쳐 날뛰는 짐승을 나는 상남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녀는 책상 위의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황보철 중령이 올린 백호대대의 분기 보고서. 완벽한 보급 상태, 최고의 사기, 100% 장비 가동률.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이었다. 오소령. 예, 군단장님. 오늘 오후 8사단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예. 헬기도 의전도 필요 없다. 내 차 민간 번호판으로 바꿔서 준비해. 그리고 내 옷. 그녀는 3개의 별이 빛나는 중장 전투복을 벗었다. 그녀가 꺼내든 옷은 군단 본부 행정처에서 일하는 5급 군무원들이 주로 입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재킷과 바지였다. 머리에는 단정한 단발 가발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본부에서 예산 감사를 나온
까칠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 군무원이었다. 군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이라도. 내 새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미가 직접 보러 가는데 경호가 왜 필요한가? 강아린의 눈이 어미 독수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황보철, 내 놈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백호의 가죽을 내가 오늘 직접 벗겨내 주겠다. 경기도 양주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그 중에서도 백호대대는 사단 내에서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군기가 세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대대장 황보철 중령의 지휘 철학은 7군단장 강아린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요즘 애새끼들은 복지라는 말에 절어 빠져서 군인 정신이 뭔지 몰라. 밥이 넘어가냐? 잠이 와? 대대 연병장 황보철 중령의 고함이 스피커가 찢어져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방금 끝난 대대 전술 훈련 평가에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중대장 대위를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깨부수고 있었다. 강아린 군단장? 그 여자가 와서 어머니 노릇을 하니까 군대가 아주 어린이집이 됐어. 안 그래? 대위. 대답 안 해? 여군들 비위나 맞추고 병사들 춥다 덥다 징징대는 거나 받아주니까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하겠냐고. 황보철 중령. 그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실력 또한 출중했다. 그의 전술 지휘 능력은 군단 내에서도 최고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하들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부하들을 짓밟고 자신의 공을 세우는 데 썼다. 그에게 복지는 나약함의 상징이었고 인권은 전투력을 갉아먹는 존벌레였다. 특히 그는 여군 자체를 혐오했다. 그가 보기에 여군은 전투 조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남자 군인들의 사기나 떨어뜨리고 할당제로 자리나 차지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자신의 군단장이자 여자인 강아린 중장이 있었다. AC8. 재수 없는 소리 했네. 그는 욕설을 뱉으며 이중대장을 발로 한 대 걷어찰듯이 위협하다가 이내 횡하니 연병장을 가로질러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대대장님, 군단 본부에서 감찰. 아니, 예산 실사팀이 나온다고. 작전과장이 황급히 따라붙으며 보고했다. 뭐? 예산?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황보철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안 그래도 훈련 예산 모자라 죽겠는데 또 뭘 깎으러 오는 거야? 대충 서류 챙겨서 돌려보내. 난 바쁘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대대 본부 2층에 있는 간부 휴게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아씨, 담배나 한 대 펴야지. 간부 휴게실은 싸구려 커피 믹스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황보철은 인상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휴게실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한 중년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회색 재킷, 뿔테 안경.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갓 들어온 하급 군무원이나 혹은 병사 면회나 왔다가 길을 잃은 아줌마처럼 보였다. 그 아줌마는 맞은편에 앉은 앳된 얼굴의 상병과 마주 앉아 있었다. 상병의 얼굴은 피로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가방에서 꺼낸 작은 꿀떡 한 팩을 상병에게 건네며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많이 힘든가, 용사? 손이 왜 이렇게 다 텄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떡. 아침에 오는 길에 샀는데 좀 먹어보게. 반개 들어가면 좀 나을 거야. 아줌마가 떡 하나를 집어 상병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다. 야. 황보철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휴게실의 공기를 갈랐다. 상병은 악소리도 못 내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경례를 붙였다. 충. 성. 네, 대대장님.
황보철은 상병을 짐승 쳐다보듯 훑어보고는 시선을 다시 아줌마에게로 돌렸다. 강아리는 떡을 든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간부 전용 휴게실입니다만. 황보철이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물었다. 군단 본부 군수처에서 예산 실사차 파견 나온 5급 군무원 강미영입니다. 강아리는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내밀며 침착하게 답했다. 군단? 군수처? 황보철은 신분증을 받아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아, 그 예산 깎으러 온다는 양반이 당신이었어? 근데 군무원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신성한 대대 간부 휴게실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병사를 앉혀놓고 떡을 처먹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찼다. 당신들, 그 어미 독수리라는 여자 군단장 라인인가? 아주 군대를 소풍 나온 애들 캠핑장으로 만들 작정을 했지? 병사들 춥다 덥다 오냐 오냐 해주고 떡이나 먹이면서. 그게 군대야? 중령님. 강아린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이 말했다. 병사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한 예산 실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닥쳐. 황보철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강아린의 그림자를 덮었다. 어디서 말대꾸야? 아줌마. 넌 뭐하는 년이야? 넌 뭐하는 년이냐며 희롱하고 그의 시선이 강아린의 손에 들린 꿀떡으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 더럽고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아주 떡이 입에 붙었네. 그렇게 떡이 좋아? 그는 강아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역한 담배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다. 그렇게 떡이 좋으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내 서방님이랑 떡이나 칠 것이지 남편이랑 떡이나 쳐. 성희롱 발언. 어디 신성한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떡 타령이야.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여성의 존엄성을 가장 밑바닥으로 짓밟는 추악하고 저열한 폭력이었다. 중령 황보철. 강아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하신 말씀.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성희롱입니다. 뭐? 상관? 성희롱? 황보철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를 본 듯 폭소를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내년이 내 상관이야? 내가 지금 내년 멱살이라도 잡아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는 그 말을 뱉으며 진짜로 손을 뻗어 강아린의 회색 재킷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휴게실에서 멱살을 잡는 설정. 옆에 서 있던 상병은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내년 같은 것들 때문에, 강아린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군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알아? 당장 내 부대에서 안 꺼져. 황보철은 멱살을 잡은 채 강아린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강아린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서 꿀떡 팩이 바닥으로 떨어져 하얀 꿀물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안경이 비뚤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황보철은 보았다. 자신에게 멱살을 잡힌 이 아줌마의 눈을. 그것은 두려움이나 공포 혹은 분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하고 슬픈 신의 눈빛이었다. 중령 황보철. 강아리는 멱살을 잡힌 채 자신의 입술을 닦아냈던 손으로 비뚤어진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썼던 단정한 단발 가발을 벗었다. 가발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단정하게 올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인 강아린의 본 모습이었다. 안경과 가발이 벗겨지자 중년의 군무원은 사라지고 수십 번의 전장을 겪어낸 장군의 매서운 형형한 눈빛이 드러났다. 자네는 지금 두 가지를 실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군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하는 심장을 울리는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첫째, 그녀는 멱살을 잡은 황보철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움켜쥐었다. 악소리가 날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이 나라의 군인을 연이라 칭하며 모욕한 죄. 둘째,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꿀떡으로 향했다. 내 놈이 짓밟은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다. 그것은 내 놈이 굶기고 헐벗긴 내 새끼, 내 아들에게 이 어미가 먹이려 했던 마음이었다. 뭐? 황보철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강아린의 손아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네가 지금 누구의 멱살을 잡고 누구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 정녕 모르는가? 당신, 도대체. 나는 강아린의 포효가 휴게실 전체를 울렸다. 내 놈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이자 내 놈이 방금 떡이나 치라고 모욕했던 어미이며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열렸다. 강아린의 방문을 뒤늦게 전해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8사단장 소장과 그의 참모진 그리고 군단 헌병대장 대령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군단장이 웬 중령에게 멱살을 잡혀있는 광경을. 군단장님, 사단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내 놈이 모시던 제7기동 군단장 중장 강아린이다. 이 반역자 놈아. 강아린은 자신을 잡고 있던 황보철의 손목을 그대로 꺾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황보철은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눈앞의 사단장과 헌병대와 그리고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듯 노려보는 세 개의 별을 공포에 질려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백호의 포효는 젖은 생쥐의 비명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정적. 양주 백호대대 간부 휴게실의 공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인간의 폐부를 얼려버린 듯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나 오직 한 사람, 방금 전까지 이 공간의 포식자였던 황보철 중령의 뇌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의 눈앞에 선 존재. 자신이 아줌마라 불렀던 연이라 칭했던 떡이나 치라며 성희롱을 퍼부었던 그리고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던 그 여인. 그녀는 군단 본부의 이름 모를 군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계집이라 무시했던 자신의 군단장. 자신이 지휘하는 8사단의 상급부대 제7기동군단의 지휘관.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아린이었다. 황보철의 뇌가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뒤늦게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군단장의 비공식 감찰, 뿔테 안경, 평범한 옷차림,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꿀떡, 어미 독수리라는 별명, 병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길 좋아한다던 그녀의 기행.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쳤다. 그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놓으려 했지만 이미 강아린의 강철 같은 손아귀가 그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손을 빼낼 수 없었다. 휴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8사단장 소장과 그의 참모진 그리고 군단 헌병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다. 군단장님, 이게 무슨... 8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예하 대대장이 감히 군단장의 멱살을 잡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가 통째로 날아갈 군사 반란에 준하는 대역죄였다. 황보철 중령.
강아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불타오르는 화산이 얼음으로 뒤덮인 듯 뜨거우면서도 차가웠다. 내 놈이 방금 뭐라고 했나? 저는 그게 몰라 배웠습니다. 군단장님이신 줄 몰라봤다. 강아린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악소리와 함께 황보철의 무릎이 꺾였다. 그래, 내 놈은 몰라봤겠지. 그녀의 눈이 휴게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앳된 상병을 향했다. 내 놈이 몰라본 것은 내 어깨에 별 3개만이 아니다. 그녀는 황보철을 짐승처럼 끌어당겨 바닥에 흩어진 꿀떡 앞에 처박았다. 내 놈은 이 나라의 군인을 몰라봤다. 내 놈은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내 새끼를 몰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 낮아졌다. 내 놈은 감히 어미의 마음을 몰라봤다. 쾅! 강아리는 황보철의 얼굴을 바닥으로 내리꽂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손목을 잡은 손을 바닥에 내리쳐 흩어진 꿀떡을 움켜쥐게 만들었다. 내 놈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떡이다. 내 놈이 내 서방과 치라고 모욕했던 그 떡이라고. 끈적한 꿀물이 황보철의 소나귀에서 터져나왔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 그의 상남자라는 허울이 그 끈적하고 더러운 꿀물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현 시간부로 제8사단 백호대 대장 중령 황보철을 직위 해제한다. 황보철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죄명, 첫째,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 및 협박. 둘째, 군형법 제92조의 6 군인 등에 대한 성희롱. 셋째, 강아리는 숨을 한 번 깊게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서렸다. 셋째, 지휘관의 의무방기 및 가혹행위. 넷째, 군수품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그녀는 휴게실에 들어오기 전 오진우 소령을 통해 이미 대대의 모든 썩어 빠진 현실을 확인한 뒤였다. 내 놈이 최우수 부대라는 공적을 쌓기 위해 병사들의 난방 유류를 빼돌려 훈련 유류로 전용하고 낡은 피복을 신형으로 보급했다고 허위 보고했으며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병사를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여 의무 후송을 지연시킨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이자를 당장 연행하라. 구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황보철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 무너진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치고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기회? 강아리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내 병사에게 주지 않았던 그 기회를 내가 내 놈에게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녀는 황보철의 손에 묻은 꿀떡을 가리켰다. 내 놈이 그 더러운 입으로 모욕한 이 어미의 마음을 내 놈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군복 입을 자격조차 없는 놈. 8사단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이 참사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고 싶었다. 군단장님, 당장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저놈의 군복을 벗겨버리겠습니다. 육군 교도소에 쳐넣어. 아니, 강아린이 사단장의 말을 잘랐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자를 군사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예. 황보철의 눈에 찰나의 희망이 스쳤다. 사단장 역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군단장님, 하지만 저놈의 죄는, 교도소는 저놈에게 너무 과분한 휴식처다. 강아린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저놈은 자신의 죄를 몰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 뼛속까지 썩어 빠진 오만함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할 게다. 저놈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여기서 떼어내라. 예.
헌병대장이 황보철의 전투복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벨크로가 뜯어지는 찍 소리가 그의 사망 선고처럼 울렸다. 황보철, 내 놈은 오늘부로 중령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다. 강아리는 황보철의 턱을 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내 놈이 그토록 나약하다고 경멸했던 내 놈이 애새끼들이라 불렀던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처박아 주겠다. 사단장. 예. 군단장님. 황보철 중령. 아니, 이자를 오늘부로 8사단 신병교육대대 특별훈련병으로 입소시켜라. 예. 사단장과 참모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똑똑히 들어라, 황보철. 강아린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는 내일부터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훈련병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굴을 것이다. 내가 빼돌린 그 형편없는 밥을 먹고 내가 난방을 끊어버린 그 차가운 막사에서 떨며 자고 내가 정신력이라 불렀던 그 지옥 같은 훈련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최우수 대대장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황보철에게 자신의 부하들보다 더 낮은 훈련병의 신분으로 돌아간, 그것도 자신이 경멸했던 나약한 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산채로 발가벗기는 일이었다. 그리고 강아리는 휴게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상병 김민준 상병을 불렀다. 김민준 상병. 이병. 아니 상병. 김민준. 김상병이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자네가 이자의 조교가 되어라. 예. 제가.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자가 신병교육대에서 단 하나의 열외도 없이, 단 하나의 특혜도 없이 모든 훈련을 완수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하고 매일 나에게 직보하도록. 알겠나? 충성. 알겠습니다. 강아리는 무너진 황보철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내가 짓밟았던 병사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단 하나라도 깨닫게 되는 날. 그때가 내 놈의 참교육이 끝나는 날이다. 헌병대. 이자를 당장 신병교육대대로 압송해. 경기도 양주 제8사단 신병교육대대. 오뚜기 부대의 신병들이 처음으로 군인 정신을 배우는 이곳은 그 어떤 야전 부대보다도 엄격한 규율과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훈련병이 입소했다. 이봐. 거기. 관등 성명 똑바로 안 해. 붉은 모자를 쓴 훈련 조교병장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의 앞에는 다른 20살짜리 훈련병들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관물대를 정리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고 머리는 짧게 깎였으며 몸에는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어색한 신형 전투복이 걸쳐져 있었다. 중령 황보철. 아니, 훈련병 황보철이었다. 그의 입소 첫날은 지옥 그 자체였다. 신병교육대대장 중령은 황보철과 육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는 강아린 군단장의 직속 명령이 담긴 공문을 들고 싸늘한 표정으로 황보철을 맞이했다. 황중령. 아니 훈련병. 군단장님의 명령일세. 자네는 여기서 장교가 아닐세.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장 나약한 이등병일세. 어떤 특혜도 어떤 열외도 없을 걸세. 만약 자네가 여기서조차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땐 정말로 자네 군복을 벗어야 할 거야. 황보철은 치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담당 조교로 배정된 것은 다름 아닌 김민준 상병이었다. 훈련병 황보철. 지금부터 훈련병의 일과를 설명합니다. 똑바로 듣습니다. 김민준 상병은 일부러 더 크고 더 절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등 뒤에 군단장이 버티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첫날 밤 점호 시간. 황보철은 자신의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조교의 호통을 들으며 침상을 정리하고 전투화를 닦았다. 그리고 이어진 청소 시간. 훈련병 황보철. 자네는 오늘 화장실 청소다. 똑바로 안 하나? 그가 배정받은 곳은 신병교육대대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구형 화장실이었다. 그가 대대장 시절 예산이 부족하다며 보수를 미뤘던 바로 그 화장실이었다. 그는 차가운 겨울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변기를 닦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오물 냄새와 함께 바닥으로 처박혔다. 다음 날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지옥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전원 기상. 10분 내로 연병장 집합. 황보철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입고 20살짜리 동기들그는 그들을 아들이라 불러도 무방할 나이였다고 함께 연병장을 달렸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었지만 육사 시절부터 이어진 꾸준한 체력 관리로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강인했다. 그는 이따위 훈련 따위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래. 훈련. 훈련이라면 자신 있지. 여기서조차 내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겠어. 강아린. 그 여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 하지만 그의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제는 훈련이 아니었다. 환경이었다. 그날 점심 식당에서 나온 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멀건 똥국, 딱딱한 조기 튀김, 그리고 푸석한 쌀밥. 이것은 그가 백호대대 대대장 시절 자신의 훈련 성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식업체와 짜고 등급을 낮춰 납품받았던 바로 그 식자재들이었다. 그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훈련을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삼켜야 했다. 오후 각계전투 훈련. 그는 흙바닥을 기고 철조망을 통과하며 누구보다 빠른 속도를 냈다. 훈련병 황보철. 자세 좋다. 하지만 속도만 빠르면 다가 아니다. 조교가 소리쳤다.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낡은 전투화의 밑창이 반쯤 뜯어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재고가 없다며 보급을 미뤘던 바로 그 낡은 전투화였다. 훈련병 황보철. 전투화 상태 불량. 이게 내 놈의 정신 상태야. 조교의 호통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너덜거리는 전투화를 신고 절뚝거리며 훈련을 마쳐야 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혹한기 야외 수경 훈련의 날이 밝았다. 양주의 겨울바람은 칼날 그 자체였다. 훈련병들은 방한복을 껴입었지만 그가 보급을 조작했던 솜이 다 죽은 구형 방한복으로는 살을 애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황보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병사들에게 정신력으로 버텨라 라고 외쳤던 그 추위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훈련병들은 얇은 침낭 하나에 의지해 꽁꽁 얼어붙은 텐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황보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에이, 이런 거였나. 내가 내 새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던 건가. 그때였다. 옆에서 자던 가장 체구가 왜소했던 훈련병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 추워. 나 못하겠어. 잠꼬대인 줄 알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황보철이 랜턴을 비추자 훈련병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저체온증. 그가 백호대대에서 무시했던 바로 그 증상이었다. 조교. 여기 환자 발생했다. 황보철이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김민준 상병이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저체온증이다. 당장 구급차 불러. 아니, 의무실로. 안 됩니다. 김민준 상병이 황보철의 말을 잘랐다. 지금 폭설로 인해 의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매뉴얼대로. 응급 처치를 하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기다려?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놈 죽어. 황보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중령의 목소리였다. 김민준 상병은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대대장님. 아니, 훈련병 황보철. 당신이 만든 매뉴얼입니다. 경미한 저체온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한다는 백호대대의 지침. 황보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눈앞에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있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황보철은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 외피를 벗어 쓰러진 훈련병의 몸 위에 덮었다. 이봐.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그는 자신의 침낭을 찢어 훈련병의 발을 감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까지 벗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맨살에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맨몸으로 훈련병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으려 했다. 황보철. 훈련병. 뭐 하는 겁니까? 닥쳐. 이놈 살려야 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눈 떠. 그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욕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의 무게를 깨달은 오만한 백호가 흘리는 첫 번째 참회의 눈물이었다. 김민준 상병은 그 모습을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텐트 밖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지켜보고 있던 강아린 군단장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참교육이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이제 막 첫 번째 결실을 맺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폭설은 기적처럼 멈췄다. 신병교육대대의 혹한기 훈련장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처참했다.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던 훈련병은 황보철의 필사적인 응급처치와 동이 트자마자 달려온 의무 헬기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황보철 역시 탈진과 심각한 동상 증세로 함께 실려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쓰러진 훈련병을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국군 수도병원. 강아린 중장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황보철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양손과 발은 한때 그가 무시했던 병사의 그것처럼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훈련과 마지막 밤의 사투는 오만했던 중년 장교의 얼굴을 수척하고 겸손한 군인의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 군단장님. 황보철이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붕대로 감긴 손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수척해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팠나? 강아린이 나직이 물었다. 추웠나? 죽고 싶었나? 황보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흐느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군단장님, 제가 그 아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그래, 너는 자격이 없다. 강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너는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백호대대의 대대장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육군 장교로서도 자격이 없으며 한 명의 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황보철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명의 저녁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이라도. 하지만 강아린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너는 어젯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나약한 짓을 했다. 그녀는 붕대로 감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너는 내 전투복을 벗었고 내 체온을 나눴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전우를 구했다. 그것이 내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고. 강아리는 한 걸음 다가섰다. 동시에 내가 내 군복을 아주 찢어버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다. 군단장님? 강아리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미워했다, 황보철. 내가 나를 연이라 부르고 떡이나 치라고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새끼들을, 내 아들들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이다. 어미는 제 새끼를 해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황보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너를 교도소에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너는 그저 나를 독한 여자 강아린을 원망하며 형기를 채웠겠지. 너는 평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게다. 그녀는 병실 침대맡에 앉았다. 내가 너를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 쳐넣은 것은 너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미련한 놈아.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어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왔다. 깨닫게 하고 싶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복지가, 그 따뜻한 밥 한 끼와 그 방한 장갑 하나가 정신력이라는 그 어떤 공허한 구호보다 내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저 강한 부대? 강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진짜 강한 부대는 장비가 번쩍이고 훈련 성적이 높은 부대가 아니다. 내 옆에 전우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방한 외피를 벗어줄 수 있는 부대. 내 전우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내 전투 식량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대. 서로가 서로를 정신력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보는 부대. 그것이 진짜 강한 부대다, 황보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의 특별 훈련은 끝났다. 너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전우를 구했다. 그 공을 인정하여 너의 군사재판 회부는 보류한다. 황보철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강아린의 눈이 다시 매서워졌다. 너의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너를 백호대대로 복귀시키지 않겠다. 너를 제7기동군단 군단 직할 병영생활상담소 소장으로 보임한다. 예, 병영생활상담소 말씀이십니까? 황보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단 병영생활상담소. 그곳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문제 혹은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소위 관심 병사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것은 전투 지휘관을 천직으로 알았던 그에게는 훈련병보다 더 치욕적인 자리일 수도 있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약한 병사들이다. 강아린이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의 징징거림을 너는 앞으로 1년간 밤낮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가서 들어라. 그들이 왜 아픈지, 왜 추운지, 왜 군대를 원망하는지. 가서 그들의 붕대가 되어주고 그들의 방한복이 되어주어라. 내가 어젯밤 그 훈련병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아리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만약 그곳에서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진심으로 끌어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면 그녀가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때는 나도 너를 다시 나의 백호로, 나의 군인으로
안아주겠다. 군단장님, 몸 잘 추스르도록. 상담소장 황보철 중령. 문이 닫혔다. 황보철은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붕대로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어쩌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그 어미 독수리의 거대하고 따뜻한 날개 안에서 상처 입은 호랑이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제7기동군단 직할 병영 생활 상담소. 이천군단 본부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건물, 그 1층 구석에 자리한 이 사무실은 부대 내에서 유배지 혹은 종착역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최정예 기갑 군단의 빛나는 명성 뒤에 가려진 부서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흘러드는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였다. 사무실은 낡은 파티션 몇 개로 간신히 공간을 나누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커피 믹스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마르지 않은 눈물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이곳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 대신 누군가의 억눌린 흐느낌과 전문 상담관의 나직한 위로만이 공간을 채웠다. 황보철 중령은 붕대로 감긴 손을 내려다보며 이 낯선 공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백호대 대장의 화려한 지휘관 휘장 대신 상담소장이라는 생경한 직책 견장이 붙어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백 명의 병력을 호령하며 전차의 궤도 자국으로 땅을 호령하던 백호였다. 그런 그가 지금 야전 지휘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계집애들 징징대는 소리나 들어주는 한직 중의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처벌이 아니었다. 강아린 군단장은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참교육의 연장이라고.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강아린이 보낸 전속부관 오진우 소령으로부터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받았다. 군단장님의 명령입니다. 상담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 서류를 모두 독파하십시오. 이곳에 중령님께서 만나야 할 진짜 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7군단 전체에서 접수된 모든 마음의 편지 원본과 심리검사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병사들의 개인 신상 기록이었다. 황보철은 밤을 새워 그것들을 읽었다. 살려주십시오. 선임병이 매일 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밥이 모래알 같습니다. 이등병은 건더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소리들이 활자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신병교육대에서 겪었던 그 추위와 고통이 이 종이들 위에서 수백, 수천의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소장님, 첫 상담입니다. 전문 상담관인 문정숙 주무관이 조용히 노크했다. 11기계화 보병여단 일병 박현우입니다. 중대장이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황보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첫 번째 임무였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20살 남짓한 앳된 병사가 마치 사형장에 끌려온 듯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자신만만한 체격의 대위. 충성. 11여단 불사조중대장 대위 차승환입니다. 차 대위는 황보철을 흘끗 보더니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황보철이 신병교육대로 끌려갔던 사건은 이미 군단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소장님, 이놈입니다. 부대에 적응도 못하고 맨날 꾀병이나 부리고 선임들한테 대들기나 하는 고문관 새끼입니다. 차 대위는 박일병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황보철 앞에 의자에 처박았다. 소장님이 그 유명한 참교육 전문가시라면서요? 이놈 정신 개조 좀 바짝 시켜주십시오. 여기서도 못 고치면 그냥 현역 부적합 심사 올려서 집으로 쫓아내버리게.
황보철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차 대위의 오만한 말투, 병사를 이놈, 저놈 부르는 경멸, 정신력을 운운하는 그 뻔뻔함. 그것은 불과 한 달 전 간부 휴게실에서 떡을 먹던 군무원에게 포효하던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차 대위. 황보철이 붕대 감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자네는 나가 있게. 이 병사와 나 둘이서만 얘기하겠네. 예. 하지만 소장님, 이놈이 또 무슨 헛소리를. 나가. 황보철의 눈이 훈련병 시절과는 다른 중령의 무게로 차 대위를 눌렀다. 차 대위는 순간 움찔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박일병은 고개를 쳐박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황보철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상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훈련 교범은 외워도 공감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강아린이 병실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서 들어라. 박일병. 손이. 왜 그런가? 박일병의 손등은 마치 황보철이 신교대에서 봤던 자신의 손처럼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다. 그냥 좀 다쳤습니다. 중대장이 자네를 꾀병 환자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럼 뭐가 힘든가? 말해봐. 나는 자네를 처벌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황보철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박일병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붕대로 감긴 황보철의 손을 보았다. 소장님, 혹시 추우십니까? 뭐? 손. 많이 다치셨습니다. 제가 신교대에 있을 때 저희 조교님이 혹한기 훈련 때 동상에 걸린 훈련병을 맨몸으로 안아서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황보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추웠다. 아주 많이. 그 한마디에 박일병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다. 저도 춥습니다. 소장님. 박일병이 울부짖었다. 저는 꾀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고문관이 된 이유는 단순히 선임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중대 보급계원이었다. 그리고 차승환 대위는 그에게 매달 가짜 장부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매달 유류 창고의 난방유가 절반씩 사라집니다. 장부상으로는 100% 채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KU-201 유탄 발사기의 훈련용 고폭탄도 서류상으로는 매달 사격 훈련에서 전량 소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황보철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그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허위 보고였다. 그걸 왜 자네가?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차 대위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선임들을 시켜 저를 잠도 못 자게 괴롭혔고 훈련에서 일부러 낙오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일병은 전투복 소매를 걷었다. 팔뚝 전체가 시커먼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서명을 거부하자 차 대위가 직접 저를 창고로 끌고 가. 황보철은 이를 악물었다. 차승환, 그 개새끼가. 자신은 적어도 병사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놈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병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빼돌린 유류와 탄약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밤 사단 직할 군수지원대대에서 낯선 트럭이 와서 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군수지원대대. 황보철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백호대대에서 저질렀던 작은 비리. 그것은 꼴이었다. 박일병이 목격한 것은 중대장급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사단 혹은 군단 전체에 걸친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그들이 빼돌린 난방유 때문에 병사들은 혹한에 떨고 있었다. 그들이 빼돌린 훈련탄 때문에 병사들은 가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강아린이 말한 자신이 만나야 할 진짜 적이었다. 황보철은 자신의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강아리는 자신을 이곳에 유배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어둡고 낮은 이곳에서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번째 실을 찾도록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박일병. 황보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상담소장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다.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백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자네, 나를 믿나? 예, 나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증언해 줄 수 있나?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문 주무관. 지금 즉시 군단장님께 직보 라인을 연결해 주게. 그래. 상담소장 황보철 이름으로. 그는 박일병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미 독수리께서 사냥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다. 2000 제7기동군단 지휘 통제실 비의일. 강아린 중장은 황보철로부터 모든 보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황보철의 변화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가 드디어 적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차승환 대위, 그리고 8사단 군수지원대대. 그녀가 오진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오 소령, 지금 즉시 감찰 인원을 꾸리게. 평범한 감찰이 아니야. 군단 헌병대 특임대 SDT와 합동으로 강제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목표는 11여단 불사조중대입니까? 아니. 강아린이 고개를 저었다. 차승환은 피라미에 불과해. 지금 그놈을 쳐봐야 꼬리만 잘릴 뿐이야. 황보철 중령이 말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밤이 언제지? 오진우 소령이 즉시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 밤입니다, 군단장님. 강아린의 눈이 번뜩였다. 잘 됐군. 뱀이 굴에서 나오는 날이라니. 오 소령. 자네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게. 예. 나는 차승환 대위의 눈을 붙잡아 둘 걸세. 오늘 밤 군단 전체 불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발령한다. 모든 지휘관은 지휘 통제실에서 대기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증거는 황보철 중령이 확보할 걸세. 강아리는 상담소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황 중령. 자네, 아직 뛸 수 있나? 예, 군단장님. 다리는 멀쩡합니다. 좋아. 자네의 두 번째 임무다. 오늘 밤 박일병과 함께 8사단 군수지원대대 창고로 잠입하게. 오소령이 자네에게 특수 장비를 전달할 거야. 자네가 그토. 군단장님. 황보철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잠입은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박일병은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강아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알겠다. 황중령. 자네가 그들의 거래 현장을 촬영하게. 자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알겠나?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8사단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군. 실제 상황. 군단장 명령이다. 전 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
모든 지휘관은 즉시 지휘 통제실로 복귀. 차승환 대위는 욕설을 내뱉으며 박일병에 대한 뒤처리를 잊은 채 다급하게 중대 지휘 통제실로 달려갔다. 8사단의 모든 눈과 귀가 훈련이라는 거대한 연막에 가려졌다. 같은 시각 8사단 군수지원대대 유류창고. 황보철 중령은 오소령이 건네준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붕대로 감긴 손 때문에 총을 쥘 수는 없었지만 야간 투시경을 쓰고 고성능 카메라를 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내가 중령인데 지금 도둑놈처럼 이게 무슨 짓인가. 순간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도둑놈을 잡는 군인이다. 자정 무렵 그의 예측대로 군용 번호판이 아닌 낡은 민간 트럭 한 대가 조용히 창고 후문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나온 것은 8사단 군수지원대 대장 마동석 대령이었다. 마 대령. 황보철은 숨을 죽였다. 마동석 대령은 육사 선배이자 군단 내에서 이태준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던 바로 그 상황의 직계였다. 이전 이야기의 이태준 사건과 연결되는 설정 황보철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아직도 군단 내에 암약하고 있는 반역의 잔당임을 깨달았다. 마 대령은 트럭에서 내린 민간인과 악수를 나누고 장부를 주고받았다. 이번 달 물건이네. KU-201 고폭탄 200발 난방유 5,000리터. 장부대로 입금하게. 하하 대령님. 걱정 마십시오. 요즘 군단장님이 여자분이라 이런 융통성이 없어서 사업하기 힘들었는데 역시 마 대령님 뿐입니다. 쉿. 그 여자 귀에 들어가면 다 죽어. 빨리 씻고 꺼져. 황보철은 이 모든 대화와 그들이 탄약과 유류를 트럭에 싣는 장면을 고성능 카메라에 남김없이 담았다. 잡았다. 이 개새끼들. 그가 막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그 경계를 서던 보초병이 황보철이 실수로 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뭐야? 마동석 대령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젠장. 쏴버려. 탕. 타타탕. 보초병의 K의 소총이 불을 뿜었다. 황보철은 비명을 지르며 굴렀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붕대가 감긴 손으로 카메라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향해 달렸다. 놓치지 마. 저놈 잡아. 마 대령이 직접 총을 쏘며 그를 뒤쫓았다. 황보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부상당한 어깨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는 그들을 따돌릴 수 없었다. 여기서 끝인가? 강아린, 당신이 옳았어. 나는 역시 그의 눈앞으로 신교대에서 자신을 살리려 했던 훈련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아직 죽을 수 없어. 이 증거를 군단장님께.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철조망을 넘으려던 순간 쾅, 쾅, 쾅. 밤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마동석 대령의 일당을 비췄다. 꼼짝 마라. 7군단 헌병 특임대다. 총 버려. 2대의 KU-808 차륜형 장갑차가 육중한 소음과 함께 그들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 중앙 지휘 장갑차의 해치 위로 전투복을 입은 강아린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불시 훈련을 핑계로 지휘 통제실이 아닌 이곳 최전선에 와 있었던 것이다. 마동석 대령.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분노한 어미 독수리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빼돌린 그 융통성이 내 새끼들의 목숨값이었나. 구 군단장님. 마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아리는 장갑차에서 내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보철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황보철이 품에 안고 있던 카메라를 건네받았다. 수고했다. 황중령.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조끼에서 직접 구급낭을 꺼내 황보철의 어깨를 지혈했다. 군단장님, 저 말하지 마. 자네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의무병을 불렀다. 이 군인을 당장 병원으로 후송해. 최고 등급으로.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무릎 꿇은 마동석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황중령이 갔던 그 훈련소로도 부족하겠군.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자와 그 일당들을 이적죄로 긴급 체포한다. 내 새끼들의 등을 향해 총을 쏜 죄, 내 새끼들의 온기를 훔친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군사법정에 세우겠다. 당장. 마동석 대령의 체포는 제7기동군단, 나아가 육군 본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그가 빼돌린 유류와 탄약은 단순히 검은 돈이 되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과거 이태준 전 장관의 잔당 세력이 여전히 군 내부에 암약하며 불법 무기 거래상과 연계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강아리는 이 사건을 군단장 직권으로 처리했다. 육군 본부의 그 어떤 외압도 회유도 통하지 않았다. 이것은 7군단의 암덩어리입니다. 이 암덩어리는 제 집도하에 제 손으로 도려내겠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처벌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황보철 중령을 참교육했던 것과 같이 7군단 전체를 참교육하는 기회로 삼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2007군단 대강당. 군단의 모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그리고 각 부대 주임원사들까지 수백 명의 간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당의 단상 중앙에는 죄수복 대신 전투복을 입은 아직 판결 전이므로 마동석 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당의 한쪽 끝. 부상에서 갓 회복한 상담소장 황보철 중령이 정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아린 군단장은 연단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뒷자리에 평범한 병사처럼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이 특별 정신교육의 교관은 군단장이 아니었다. 나는 단상에 오른 것은 황보철 중령이었다. 수백 명의 동료, 선배, 후배 장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그가 신병교육대로 끌려갔던 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이었다. 황보철은 마이크 앞에서 붕대가 풀렸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은 손을 들어 천천히 자신의 상담소장 견장을 가리켰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그 백호대 대장 황보철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신병교육대의 훈련병 황보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한 고통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이 묻어나왔다. 나는 저기 서 있는 마동석 대령과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마 대령을 가리켰다.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악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부하들이 춥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공적을 위해 그들의 온기를 훔쳤습니다. 나는 내 부하가 쓰러졌을 때 그의 생명보다 정신력이라는 허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혹한의 밤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낡은 전투화 때문에 발에서 피가 났던 이야기. 자신이 빼돌린 그 끔찍한 짬밥을 삼켰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정신력이라며 무시했던 그 저체온증 환자를 자신의 맨몸으로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나는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황보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는
어깨의 계급장이나 가슴의 휘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저 병사들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는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의 부대는 따뜻합니까?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병사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막사에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훈련 성과를 위해, 여러분의 진급을 위해 그들의 체온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보철은 마동석 대령에게 다가갔다. 마 대령, 당신이 훔친 것은 고작 탄약과 유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7군단 전체의 체온을 훔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배이자 동료인 나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지휘관을 당신과 똑같은 도둑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 대령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을 직접 뜯어냈다. 그것은 강아린 군단장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다. 황보철은 다시 연단으로 돌아왔다. 나는 군단장님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는 감히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강아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분은 이 썩어 빠진 심장을 내 병사의 고통으로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오만한 머리를 내 병사의 눈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강아린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군단장님, 이 죄인 황보철, 오늘부로 군단장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군단장님의 가장 따뜻한 군대를 만드는 강철의 삽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명예를 허락해 주십시오. 강당 안의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도 부끄러움과 회한, 그리고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황보철의 참회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 모두가 강아린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충성의 맹세였다. 강아린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보철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지휘관들을 향해 조용히 어미 독수리의 경례로 답했다. 상처 입은 백호는 그렇게 어미 독수리의 품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강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제7기동군단 대강당. 수백 명의 지휘관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한 곳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연단 위의 영웅도 단상 위의 죄인도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뒷자리에 묵묵히 서서 그들의 경례를 받고 있는 단 한 사람. 어미 독수리 군단장 강아린 중장이었다. 그녀의 경례는 황보철 중령의 피 끓는 참회에 대한 화답이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의 잠들어 있던 양심을 향한 명령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강아리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군합발 소리가 강당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황보철 중령의 앞에 섰다. 황보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오만과 자부심이 무너져 내린 채 한없이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황보철 중령. 강아린의 목소리는 그가 상담소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시 군단의 심장을 꿰뚫는 군단장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자네가 되겠다고 한 강철의 삽. 그 다짐 진심인가? 진심입니다,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좋다. 강아리는 그의 어깨를 짚어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고개 들어라. 죄인의 고백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군인의 임무를 수행해야지. 그녀는 황보철을 돌려 세워 강당을 가득 메운 동료 지휘관들을 마주보게 했다. 여기 자네와 내가 파내야 할 얼어붙은 땅이 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간부들을 향해 선포했다. 오늘부로 제7기동군단은 군단 전 장병 생활 여건 개선 혁신 위원회를 발족한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병영 생활 상담소장 황보철 중령이 맡는다. 강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단 내에서 가장 큰 무리를 빚고 가장 치욕스러운 참교육을 받았으며 방금 전까지 죄인으로 고백하던 그에게 군단 전체의 혁신을 이끄는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황보철 역시 경악으로 눈을 크게 떴다. 군단장님, 저 같은 놈에게 그래서 맡기는 것이다. 강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황중령만큼 이 얼어붙은 땅의 고통을 그 추위를 뼈저리게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황보철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자네가 백호 시절에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 자네가 훈련병 시절에 겪었던 모든 고통, 그리고 자네가 상담소장으로서 들었던 모든 눈물. 그것들을 자네의 강철 삼로 삼아라. 그녀는 강당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황보철 위원장에게 7군단 전 부대의 문을 개방한다. 그 어떤 지휘관도 그의 감찰과 혁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의 삽질을 방해하는 자는 마동석 대령과 같은 반역자로 간주하고 내가 직접 그 군복을 찢어버릴 것이다. 황중령, 자네에게 주어진 임무다. 강아린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가서 내가 찾았던 그 진짜 적들을 뼛속까지 파내라. 가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장 강한 부대를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라. 알겠나? 황보철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모욕했던 한 여성 지휘관이 자신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벌과 동시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함께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바쳐서라도 이 어미 독수리의 명령을 완수하리라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가장 뜨거운 참회의 경례를 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 시간이 흘렀다. 강아린과 황보철이 이끌었던 거대한 혁신의 폭풍이 7군단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겨울은 가고 이천과 양주에 얼어붙었던 땅 위로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동석 대령과 차승환 대위는 황보철의 잠입으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와 박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인해 군사재판에서 이적죄와 초병,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즉 군복이 벗겨진 채 교도소로 향했다. 그들이 속했던 거대한 부패의 잔당은 강아린의 집요한 후속 조치로 인해 군단 내에서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리고 7군단은 다시 태어났다. 황보철은 강철의 삽이라는 별명 그대로 미친 듯이 일했다. 그는 자신의 상담소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군단의 모든 부대, 가장 후미진 초소와 가장 낡은 창고를 직접 누비고 다녔다. 그가 가는 곳마다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가 과거의 자신과 같은 오만한 폭군이 되어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황보철의 손에 들린 것은 채찍이 아니었다. 그는 강아린이 그랬던 것처럼 병사들의 손을 잡았다. 손이 왜 이리 텄나? 보급관은 뭐 했나? 그는 강아린이 그랬던 것처럼 병사 식당의 밥을 직접 먹었다.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인가? 당장 급양관 데려와. 그는 고문관이라 불리던 병사들을 따로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나도 죽고 싶을 만큼 추웠고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훈련병 시절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승화시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지옥에서 나를 살린 건 정신력 따위가 아니었어. 옆 전우가 덮어준 얇은 모포 한 장이었다. 황보철은 군단의 모든 가짜 시스템을 부수기 시작했다. 정신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모든 가혹 행위를 금지시켰다. 훈련 성과를 위해 희생되던 모든 난방 유류와 부식 예산을 병사들의 생활관과 식당으로 되돌렸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낡은 보일러가 교체되었고 차가운 샤워실에서는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건더기가 가득한 국이 배식되었다. 백호가 삽입되어 얼어붙은 땅을 파내고 그 자리에 온기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7군단의 변화를 증명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육군 본부 주관, 전군 최우수 군단 선발을 위한 결전 태세 검열.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본부의 수뇌부가 여자 군단장의 부대가 과연 얼마나 강한지 그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 이천기지를 방문했다. 군단장. 보고는 서류로 충분히 받았네. 참모총 장사성 대장은 강아린의 복지 혁신 보고서를 탐탁지 않게 읽어내렸다. 군대가 너무 부드러워진 것 아닌가. 어미 독수리라. 허허. 독수리는 발톱이 날카로워야지 품이 따뜻해서야. 적을 잡겠나. 그의 말에는 강아린의 리더십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총장님. 강아리는 미동도 없이 답했다. 제 독수리들은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순간은 자신의 새끼들이 가장 따뜻할 때임을 압니다. 호. 그 증명을 오늘 이 훈련장에서 볼 수 있겠군. 훈련이 시작되었다. 북진 선봉 7군단의 위용이 드러났다. 쾅, 쾅, 콰과광. K9 자주포가 불을 뿜고 K의 흑표 전차가 지축을 울리며 기동했다. 참모총장의 눈이 조금 커졌다. 기동 속도와 포탄 명중률이 작년보다 월등히 향상됐군. 장비 관리를 잘했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총장님. 강아리는 참모총장을 화려한 기동 훈련장이 아닌 가장 후방의 전투 근무 지원 훈련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가상의 부상자들이 실려오고 있었다. 총장님, 저 병사의 상태를 봐주십시오. 한 병사가 다리에 심각한 부상 모의를 입고 실려왔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오히려 의무병을 독려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난방 텐트에서 푹 잤더니 이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빨리 다음 환자 보십시오. 참모총장이 의무 텐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과거의 훈련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고성능 난방기가 훈훈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상병들은 얼어붙은 땅바닥이 아닌 따뜻한 야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에이, 이게 뭔가? 훈련장에 난방을? 총장님, 이번에는 혁신위원장 황보철 중령이 다가와 보고했다. 군단장님의 지시입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환자이지 훈련 도구가 아니다. 훈련 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병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락한 곳에서 즉각 처치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총장님. 황보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치면 고문관이 되고 차가운 막사에서 혼자 버텨야 했기에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쳐도 군단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기에
훈련에 더 과감하게 임합니다. 그 결과가 아까 보신 기동 속도입니다. 참모 총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야전 정비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기동 불능이 된 전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정비병들의 얼굴에 짜증이나 피로가 아닌 기묘한 활기가 넘쳤다. 어이, 김병장, 어미새가 쏘신 특식 왔다. 핫바다 핫바. 한 간부가 뜨거운 핫바가 가득 담긴 보온 박스를 들고 뛰어왔다. 정비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뜨거운 핫바를 베어 물었다. 총장님, 저 간부가 상담소장 황보철 중령입니다. 강아린이 나직이 말했다. 참모 총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백호라 불리던 오만하기 짝이 없던 황보철이 기름때 묻은 정비복을 입고 붕대가 채 풀리지 않은 손으로 병사들에게 핫바를 나눠주며 웃고 있었다. 황중령, 성, 총장님, 여자네. 그 꼴이 뭔가. 중령이, 지금, 보고 드립니다. 황보철이 핫바박스를 내려놓고 우렁차게 외쳤다. 저는 지금 제7기동군단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새끼들. 굶기지 않고 얼리지 않고 따뜻하게 먹여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보급 전투입니다. 그는 기름 묻은 손으로 활기차게 엔진을 수리하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총장님, 이 병사들의 사기를 보십시오. 이들은 정신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따뜻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우리 7군단의 최종 병기입니다. 참모 총장은 그 쩌렁쩌렁한 외침 앞에서 그리고 강아린을 바라보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황보철의 눈빛과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병사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아린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군단장. 예, 총장님. 내가 틀렸네. 아니, 우리가 평생을 틀렸었네. 그는 7군단 전체를 향해 돌아섰다. 독수리의 발톱은 그 품이 따뜻할 때 가장 강철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이었군. 그는 강아린을 향해 사성대장의 가장 정중한 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오늘 강아린 장군과 7군단에게 새로운 승리의 방식을 배웠네. 고맙네, 군단장. 그날 밤 모든 검열이 끝나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군단을 감쌌다. 강아린은 화려한 만찬장을 빠져나와 홀로 백호대대 간부 휴게실을 찾았다. 자신이 멱살을 잡혔던 그 치욕과 분노의 장소. 휴게실은 황보철의 혁신을 통해 찌든 담배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깨끗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꿀물 그녀는 꿀떡 대신 꿀물을 즐겨 마셨다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군단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황보철 중령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황 위원장, 웬일인가?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병영생활혁신위원회 최종 보고서였다. 오늘부로 7군단 예하 전 부대의 난방 및 급식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7군단에는 추위에 떠는 병사도 굶주리는 병사도 없습니다. 군단장님, 수고했네. 강아린이 보고서를 받았다. 자네의 삽질 덕분에 군단 전체가 따뜻해졌어. 아닙니다. 황보철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군단장님께서 저의 얼어붙은 심장을 먼저 파내주셨습니다. 군단장님의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 혹은 여자와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바닥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를 통해 다시 태어난 진정한 전우였다. 황중령. 예, 군단장님. 자네. 그 상담소장 자리 계속할 텐가? 아니면 다시 백호로 돌아가고 싶나? 황보철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야전 지휘관 복귀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강아린을 향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만한 백호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깨달은 군인의 따뜻한 미소였다. 군단장님, 저는 이미 백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제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미 독수리의 발톱. 그것이 제가 찾은 저의 백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담소장 견장을 자랑스럽게 매만졌다. 이곳에서 군단장님의 강철 삽입되어 이 땅의 마지막 얼음까지 파내겠습니다. 강아리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한 명의 오만한 장교를 벌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상처 입은 호랑이를 가장 강하고 따뜻한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어미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 아래 7군단의 강철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